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시작됩니다. 모빌리티계의 여왕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삼성증권 EB 모빌리티 팀의 팀장님 임은영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사이 뭔가 현대 기아차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700를 좀 안착할 만하면 또 떨어지고 맞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지막 그때 뵀을 때가 딱 첨부를 회복해서 네. 잘 됐다 막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는 거기서 이제 내리 꽂았고 다행히 제가 또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최근에 이제 선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뭔가 이제 한국 시장에 희망을 주는 그런 섹터로 자리 잡고 있어서 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도 또 테슬라의 제국 건설에 동참하라. 지금 물 타도 될까요? 라는 질문까지 달아주셨어요. 네. 지금 물 타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앞서서 계속 좀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네, 같고. 맞아요. 장선 팀장님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엔 주셨지만 어쨌든 지옥이 한 번 더 온다. 원투펀치를 일단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하니까 짧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좀 세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센지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도 사실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짧습니다. 네. 7월 25일 날 사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만은 아쉽지만 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안전벨트를 메고 네.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블룸버그상 컨센서스는 2분기 판매 대수가 28만 6천 대로 되어 있고 뭐 매출이나 영업이 여기 나와서 보시는 대로 1분기 대비로 해서 한 30%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추정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다음 주에 이제 판매 대수가 나오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중국 공장 2달 동안 제대로 가동을 못해서 이 로스난 대수를 추정을 해보면 한 8만 대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가 26만 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익 추정치를 내릴 것 같고요. 저희가 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판매 대수도 작지만 문제는 중국 공장이 굉장히 원가 통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장의 판매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자동차 부분의 매출 원가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중국 공장 판매 비중이 지난 분기 58%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거의 40%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트코인. 테슬라가 갖고 있죠. 네. 비트코인 뭐 지금 언론에 의하면 한 3만 8천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1분기 말에 장부 가격이 12억 6천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도 반토막이 지금 더 난 상태예요. 이거를 손상차손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장부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시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손실로 표시될지는 아마 회계사들이랑 지금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1분기에는 19.2%라는 놀라운 영업이익률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거 대비 한 절반 정도 보셔도 조금 보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일론 머스크도 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베를린 공장이랑 텍사스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지만 마음대로 이제 가동률이 안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각각 뭐 4조 달러 이상의 돈을 지불을 해서 캐펙스를 써서 공장을 지어놨는데 네. 제대로 이제 생산률이 안 올라오니까 이게 뭐 수십억 달러씩 지금 나 돈을 잃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고 돈 먹는 하마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가상각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복스바겐의 CEO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경쟁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투자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 2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알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3분기로 가면 과연 그 19.2% 영업이익률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게 메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테슬라가 또 가격을 한 차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깜짝 놀라면서 이게 이러면 전기차 아무리 수요가 좋다고는 하지만 가격을 이렇게까지 올리면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차 또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그 다음날 주가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 거 없는 게 테슬라는 아시는 대로 중간에 딜러가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차가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둘 곳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재고가 이제 테슬라는 이틀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바로 이제 소비자한테 쏘는 출고돼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차에 싣고 트럭에 싣고 이렇게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한 거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이제 뭐 머티리얼 가격이 급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4680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가격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거 수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인핸스드 오토 파일럿이라고 지금 FSD 자율주행 기능을 하는 거를 팔고 있는데 그게 네. 사실 옵션 채택률이 계산해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신차를 사는 고객의 한 5에서 6% 정도만 그거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내재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택률이 낮으면 이거는 굉장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보면 고속도로 자율주행기능을 떼어서 지금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는 패키지를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이게 FSD보다는 절반 가격 6,000불에 팔지만 이거는 굉장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을 따로 떼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건 채택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분기에 문제를 일으켰던 상하이 공장을 7월에 증설을 합니다. 네. 아까 보셨던 대로 상하이 공장은 성장 동력인 동시에 원가 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이 지금 맥스로 돌리게 되면 한 70만 대 정도 연간 생산이 되는데 네. 이 증설을 마치고 나면 100만 대 이상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까지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 비중이 50%를 유지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가 4월, 5월에 제대로 생산을 못해서 유럽의 수출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고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4월, 5월에 마이너스 성장 아니면 이렇게 플랫 성장을 하면서 주춤했거든요. 네. 막 80%, 100%씩 성장을 하던 시장이 이 얘기는 테슬라가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판매를 못했고 유럽 고객들은 테슬라 차를 기다리지 다른 차를 대신 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전기차가 붐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투자가분들도 아까 이제 뭐 가격을 올리면은 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는 어쨌든 커머더티가 아니라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 차는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모 언론사에서 해외 언론사에서 이제 강력하게 밀고 있는 테슬라를 이길 거라고 강력하게 밀고 있는 복스바겐 같은 경우는 ID 시리즈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뭐 그러네요. ID 시리즈 쫙 다 나왔는데 지금 네. 중국에서 판매가 월 반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특별한 경쟁자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맞춰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는 1분기에 기록했던 19.2%의 영업이익률이 이 실링이 아니라 바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장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뭐 경기 침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뭐 서프라이즈 실적을 이제 향후에 하반기에는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하면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가 중간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주식을 판다라는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정말 놀라운 실적들을 계속 기록을 하면서 앨런 머스크한테 주는 스탁 옵션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2018년에 그 패키지가 세팅이 됐고요. 원래는 시총을 얼마 달성해라 이제 이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는 대로 뭐 매출액이랑 아니면은 이제 에비타 둘 중에 하나를 같이 맞춰야 뭐 12단계 거쳐서 이제 패키지를 스탁 옵션을 줬었는데 네. 이게 올해 다 완수가 되고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사실 2분기가 심지어 적자가 나더라도 연간으로 에비타를 맞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미 시총은 이 달성을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옆쪽에 이제 EPS를 보면 항상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면 non-GAAP EPS랑 GAAP EPS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스탁 옵션을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올해가 되면 이 회계 처리가 다 끝나면서 이제 non-GAAP EPS랑 GAAP EPS 회계 처리한 EPS
거의 동일해질 거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 하나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앨런 머스크는 현금 부자는 아니고 주식 부자니까 그렇죠. 이 스탁 옵션을 받으면 이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주식을 팔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내년부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투자가들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돌발 이벤트가 확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뭐 테슬라는 저희가 이제 뭐그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PSR로 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PSR의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9.7배, 9.1배는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적을 보시면 PR 차트를 보시면 이제 뭐 올해 12개월 포워드로 놓고 보면 한 41배? 여전히 다른 빅테크들보다 비싸긴 한데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의 부진을 감안을 해서 나온 숫자인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컨센서스로 놓고 보면 그 약간 35배가 넘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스탁 옵션이 끝나는 거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내년이 올해 연간보다는 조금 낮게 추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올해 1분기 숫자가 바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숫자가 유지된다고 하면 내년 PER로 보면 이제 30배에서 3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빅테크들보다는 비싸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믿으신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부분에서만 실적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제 2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아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을 기억해 보면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투자가들의 속을 썩였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나 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일단 4월, 5월에 굉장히 우리를 실망시켰던 중국 데이터는 6월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다음 주 말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6만 대 이상 나온다고 하면 투자가들이 이제는 안심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설한다고 말씀드렸고 8월에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주주통회를 통해서 이제 주식 분할 3분의 1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AI Day 2가 기다리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점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4분기에는 뭐 그 FSD 베타 11 버전이 배포가 되면서 신의 자율주행이 정말로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 양산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테슬라 뭐 자체의 이슈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제 빌드백 베러라고 해서 그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계류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제 민심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요.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잠깐만 참으시면 하반기는 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상이 혹시 천슬라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이제 주식 분할 3분의 1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월에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러니까 천슬라를 다시 간다는 얘기는 그때는 정말로 시총 3조 달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을 넘어서 글로벌 넘버 원 그러네요. 3조 달러면.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슬라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마스터 플랜 3랑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터 플랜 3는 또 뭔가요? 네, 그게 이제 중장기 계획인데요. 잠깐 보시죠. 이제 테슬라는 항상 이제 뭐 거의 10년 단위, 8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렇게 그 중장기 계획 같은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의 중장기 계획이고,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1, 2를 지나서 이제 우리 마스터 플랜 3를 준비하고 있어라는 이제 트위터를 한번 올렸었고요. 거기에서 키워드는 대규모 확장입니다. 대규모. 그러니까 뭐든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회사. 그거를 통해서 지구가 정말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겠다. 이제 이런 비전을 담은 건데요. 그래서 네. 2030년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회사를 꿈꾸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제 판매 대수는 작년에 이제 93만 대 팔았는데 2030년에 2천만 대를 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배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때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 양은 작년에는 4기가와트를 썼는데 이제 3테라와트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차에 들어가는 거랑 ESS에 들어가는
그걸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은 750배가 커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 지붕에 태양을 깔고 네. 그 산업단지에 이제 ESS 단지를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매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사업부가 정말 2천만 대를 판다라고 하면 1조 달러 정도 매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 사업도 거의 비슷한 1조 달러.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50배가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갑자기 작년에 이제 AI 대리를 하면서 로봇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봇도 우리는 이제 가장 큰 로봇 기업이 될 거야라는 것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확장을 하려면 사실 203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아직 이제 8년, 7년 반 정도밖에 안 또 남았거든요. 금방 가겠죠. 네. 그래서 그 3조 달러라는 게 2030년이 돼야 달성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전을 정말 달성할 만하구나라는 거를 투자가들한테 확신만 심어준다고 하면 이 천슬라는 다시 금방 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규모를 다 이루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차 가격은 엄청나게 싸져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으로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는 이 1,000만 대 이상을 파는 업체 대비해서 테슬라의 평균 판매 단가는 20%가 높지만 이제 가격을 또 막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앞서서 가격을 올린 거를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테슬라의 평균 판매 단가는 6만 불이 훌쩍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0만 대 이상이라도 파는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판매 단가는 거의 30%, 40%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수익성이 지금 19.2%가 바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가격을 그렇게 내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성은 또 보잘것없는 회사가 그러겠어요.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가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제2 애플이라고 하고 애플보다 더 훌륭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투자가들은 애플만큼의 수익성을 바랄 겁니다. 영업이익률 30%. 그러니까 10%포인트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그 원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원가 네. 혁신의 첫 번째 키워드는 프렌드 슈어링인데 요즘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프렌드 슈어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네, 오늘도 여러 떴잖아요. 차례 언급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에게 프렌드 슈어링은 국적이나 정치 성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테슬라는 소재, 광산 계약부터 판매까지 A부터 Z까지 다 하는 회사인데 이 소재 부분, 배터리 소싱을 굉장히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산이나 재련 업체 이렇게 국적을 보면 중국 기업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사용도 지금 차량에는 LFP가 50%, ESS는 100% LFP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보면 LFP 배터리를 60에서 70% 정도 사용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나 소재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과 원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좀 정신을 차리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배터리 구조 혁신. 근데 여기서 뭐 더 강조는 안 드리고 한 가지 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올해 시작은 하겠지만 대규모 양산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2024년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쪽에 보시면 그 공장의 물류 흐름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이제 현대차도 굉장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다 하는 이제 그 의장 라인, 그러니까 최종 조립 라인에 물류가 이제 그 집중될 수 있도록 굉장히 흐름도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제 좀 다음 장표에서 AI 대 로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상하이 공장이 원가 통제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건 공장별 시간당 생산 대수를 보면 상하이 공장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에 대비해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시간당 생산 대수가 95대예요. 엄청나네요. 네, 보통 완성차 업체들은 프리몬트 공장 같은 수준이거든요. 시간당 60대. 이것도 이제 굉장히 빨리 찍는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의 알라바마가 한 74대 정도 해서 그게 글로벌 공장에서는 기존에는 두 번째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공장이었었는데요. 지금 앞서서 보신 뭐 이 배터리 혁신 그 밑에 바디를 원판으로 찍는 거 그리고 공장의 물류 흐름도를 개선을
한 공장들이 베를린이랑 텍사스 공장인데 이게 2023년에 최종적으로 효율이 완성이 되면 시간당 80대 여전히 상하이 공장을 못 따라가죠. 네.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인력 구조에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은 지금 다 대퇴직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코로나 때 워낙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제 인생관이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막 큰 병을 다 같이 앓고 나니까 뭔가 조금 더 삶을 즐기고 그렇죠. 네. 나에 충실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래 이제 나는 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 퇴직했던 분들이 다 일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 공장은 3교대로 돌고요. 사실 일요일만 딱 쉬고 24시간 계속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리먼트 공장을 100% 자동화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사람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작년에 93만 대 팔았는데 아무리 이제 신공장들을 완공했다 하더라도 이거 다 합치면 지금 250만 대 캐파거든요. 네. 2030년 지금 7년 반 남았는데 신공장 짓는데 2년 그리고 그 신공장의 생산 효율 끌어올리는데 또 2년 이렇게 4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2030년에 정말로 2천만 대를 팔겠다라고 하면 매년 100만 대씩 공장을 이렇게 지어야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900만 대, 800만 대씩 공장이 캐파가 쭉쭉쭉 올라가야 2천만 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맨날 땅만 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회사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갑자기 로봇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하이 공장이 시간당 95대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날은 쉬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쉬어야죠. 그리고 춘절 아니면은 뭐 10월에 이렇게 이런 연휴가 길죠. 연휴에는 또 쉬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까지 없앨 수는 그런 휴일까지 없앨 수는 당연히 없죠. 이게 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휴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100% 자동화로 만약 로봇을 이용해서 바꾼다라고 하면 일단 상하이 공장조차도 그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0%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서서 보셨던 대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급 형태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라인에 투입을 해도 일주일만 일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보통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려고 리크루팅 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또 이 라인 투입하는데 이 교육을 시키는데 또 2개월에서 3개월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라인에 투입했는데 일주일 만에 막 그만두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생산 효율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선진 시장에 있는 공장들이. 그래서 로봇은 한번 학습을 시키면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로봇은 생산되면 똑같은 프로그래밍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공장을 한 해에 다 세팅해서 생산 효율을 바로 100%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효율도 그냥 바로 100만 대, 50만 대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 100만 대 이렇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로봇의 중간에 들어가서 사람의 일을 조립하는 일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이번 AI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자세히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의 저 마스터스 플랜 3 그리고 2030년에 2천만 대라는 꿈은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회복하다가 굉장히 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AI 데이에서 그 로봇 기술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 배터리에서 2024년에 대규모 양산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가 뭐든지 자체로 설계를 하지만 반도체 자율주행 칩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AI의 반도체 칩 도조 D1이라는 칩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그거를 또 생산해 주는 데는 다 반도체 업체들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자율주행 하드웨어 3.0 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 내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저희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굉장히 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지어집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에도 다 섞여 있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증설이 되고 있는데 그게 또 완공돼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점이 2024년으로 저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 4680 배터리 대규모 양산도 2024년, 반도체 공급도 2024년. 뭔가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이제 로보택시를 운행하는 걸 2024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의 밸류 체인이 준비되는 거,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것도 2024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스터 플랜 3는 2024년이 뭔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 때문에 주가가 좀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3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한 주식이 다시 천슬라를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은 2024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짧게 마치려고 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뭐 질문이나 아니면 현대기아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팀장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틈틈이 이렇게 댓글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소수점 주식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모으고 있는데 더 사야겠다. 1000슬락 가자, 뭐 500슬락 가자 이렇게 많이들 주식 분할 이후에 500슬락 가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또 질문을 하시는 포인트가 이 중국 의존도예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중국 시장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상하이 공장 증설이 꼭 좋은 소식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공장으로 놓고 보면 아까 뭐 1분기에는 58%까지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판매 대수의 58%까지 갔으니까는 절반을 넘은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원가도 통제가 됐는데 한편 이렇게 중국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종잡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려되는 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 이런 쪽인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기 때문에 이게 뭔가 간첩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지역에는 다니지 마 아니면 공무원들 너희는 테슬라 차량 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위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정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프리몬트 공장은 옛날 공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베를린이랑 텍사스 공장이 상하이 공장의 생산성을 넘어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상하이의 그러니까 중국의 리스크를 잘 컨트롤하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월 30일 날 있는 AI 데이에서 로봇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장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지켜보시고 이게 상하이 공장이 과연 우리에게 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스윗 스팟만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될 것인가를 판가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9월 AI 데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임은영 팀장님께서 이 테슬라 제국 건설에 동참하라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강연 멋지게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